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도라이브. 네. 자, 네. 낯서네요. 네. 네, 낯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네, 도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도안고 기자입니다. 네, 제 옆에는 오늘도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네, 안 좋은 소식이 시작하죠. 네. 네. 좀 정말 테슬라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네. 저희 또 자율주행의 또 선두주자이기도 한데 결국 그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 X 운전자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네. 충돌이 일어났고 그렇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랑 충돌을 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화재가 이제 되게 급하게 발생을 해서 운전자가 이제 빠져나올 새가 없었고 어쨌든 근데 폭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들이 이제 폭발을 해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사고 난 사진 약간 자네들을 보면 좀 처참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위에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부분이 완전히 전소가 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파로 좀 자율주행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침체되어 있지 않을까 기술에 대한 이런 왜냐면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버가 네. 또 자율주행 하다가 그 사망사고 났죠. 라이더? 예. 자동차 가시는 분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납했다는 소리 심지어 네네네.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그 이제 스톱이 됐잖아요. 자율주행 네네네. 운행하는 거 일단 스톱 그렇게 돼 있는데 음. 그다음 그 악재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개 한쪽에 인명사고가 났고 예. 근데 이제 누구 말로는 이거 충분히 사람이면 어쩔 수 없었지만 기계는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우버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번 건은 아니 차가 가서 중앙분리대 박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게 터졌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전기 배터리가 리튬 리튬이온 리튬 배터리. 맞나요? 예, 그렇죠. 리튬. 리튬이온 그러니까 배터리.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불안정하게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폭탄처럼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우려가 실제로 발생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죠. 네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또 미국에서 무디스가 또 갑자기 신용 등급을 확 낮춰버렸어요.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여기 올해 4개월도 못 가고 파산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캐시 수요가 안 들어와서 지금 아무래도 조금 설비 투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실제는 그 자율주행에 가장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좀 약간 자세히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핫한 기업 AI 기업으로 거듭나고 인공 자율주행차 쪽에 이제 길이 나눠 떠오른 그 그래픽 카드 여러분들 게임 할 때마다 썼던 최고의 그래픽 카드 회사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 주죠. 미국에서 이제 GPU 테크니컬 서밋 네네. 행사 일명 GTC 쏟아내고 있어요. 2018년 그 쏟아냈는데 실은 이런 악재 때문에 인공지능 이슈 막 밀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렇죠. AI 자율주행하고 막 짱 이거 유명했는데 자율주행하고 막 했는데 한쪽엔 사람 죽고 이번엔 또 폭발로 배터리 터지니까 멘붕 왔어요. 멘붕.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게 엔비디아 완전 멘붕. 그다음에 이제 또 뜻하지 않게 또 갑자기 페이스북의 그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이 스캔들이라든가 데이터 관리 이슈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약간 고객들에 대한 어떤 늦장 어떤 입장 표명 이러다 보니까 거기 와 있는 미디어들도 엄청 날카롭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대요. 그렇죠. 야, 그동안 긍정적인 이슈만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 죽고 폭발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줬는데 인공지능으로 다 해놓고 나서 개인정보 갖다가 다 해가지고 투표에 관여하냐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버무려져가지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빵 터트리는 올해 첫 행사잖아요. 또 물론 CS에서 뭐 젠슨황 회장이 또 발표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네 엄청 큰 행사인데 조심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너무 들뜨지 않는 식으로 얘기했다 했는데 진짜 원래도 들어가서 이 배터리는 그러면 전기 배터리 예외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할 때마다 터지면 이게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튬이온 자체의 특성이 좀 충격이 좀 약해요. 약한 자체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트 자체가 그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18690 그 배터리를 쭉 이제 병렬을 모아서 만든 건데 그거는 뭐 예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실제로 안전도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 쪽이 좀 등한시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충격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린 충돌이 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자율주행으로 피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찌됐든 뭐 자율주행의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전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약간 검증의 단계가 좀 필요하다. 뭐 알고리즘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지금 그 컨퍼런스 하면서 이제 뻥 터뜨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잠정 중단하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좀 정리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일단 그 여파로 이제 또 주식은 떨어졌죠. 주가는 좀 폭락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테슬라 쪽은 많이 그래요. 진짜 아까 말씀대로 가뜩이나 무디스도 시중 등급을 대폭 낮추는 바람에 네. 그 진짜 막 여기 원래 원래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네, 모델 부정적. X였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예상한 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고. 모델 3. 네. 모델 3가. 예, 예. 네. 그 이제 그 돈은 다 갖다 땡겼는데 일단 네. 계약분들은. 뭐 그걸 쓴 건 아니고 일단 갖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항상 그 제조업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 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뭐 삼성이나 애플 정도처럼 이 전 세계 대상으로 SCM 부품 수급하고 제품을 완성도 있게 대응하면 각 국가의 규제를 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제품 쏟아내고 관리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의 장인들이 필요하다. 진짜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리 기계화하더라도 자동화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 벽에 있는 건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 공장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악재에 빠져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테슬라 망하기를. 있는 회사들이 있다. A모사 뭐 이러면서 A모사의 빅픽처. 예. A모사의 빅픽처. 근데 오히려 애플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테슬라 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다. 큰 그림이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SCM의 마술사. 이 아저씨가 뜨면 그 제조업체가 다 저 자식 또 왔네. 그 마른 수건에서 물이 철철 넘치게 한다. 팀쿡. 네. 그 양반이요, 여러분. SCM. 그러니까 Supply Chain Management. 그 제품을 만들 때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의 1인자예요. 뒷단에서 부품들 수급하고 그쵸.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또 특징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쏘잖아. 몇 조를. 야, 몇 조 줄 테니까 우리 거 먼저 만들어. 이러니까 현찰 주고 하니까 저거 안 받으면 우리 바로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거지. 현찰 또 몇십 조씩 갖고 와가지고 2조 3조씩 계약하자고 하니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 양반들 손에 진짜 저거 딱 그건 뭔지 뻔히 알지. 네. 커졌을 뿐이잖아. 그렇죠. IT 부품 똑같고. 네. 배터리 모터 이러면서 네. 일단 자율주행 테스트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되게 좀 점잖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아예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면허 아예 반납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버 같은 경우들은 좀 많이 안타깝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은 거는 정말 이제 뭐 몇몇 기업들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치고 갈 건지. 근데 이번에 이제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그 되게 위성을 있죠. 네네네. 쏜 거를 화성에다 보낼 때 우주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페이스X 해가지고 재활용. 갔다가 정확한 위치에다 하는 그 회사가 정작 이 배터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터져.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내가 보면 단순한 생각으로는 야 저게 쏜 그 발사대를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니 이거를 그렇죠 로켓 밑에 하고 이것만 자꾸 가는 거 아니야? 연료만 갈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금 막 우주 정거장에 보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쐈다가 또 어디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그게 막 배 위에다가 정확히 와가지고 그 위치에 딱 있을 때 막 와! 최고죠.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해내는데. 네. 배터리 이슈, 그러니까 화학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막 배터리 결국에는 이제 안전하게 설계하고, 그러니까 그 셀 배치를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격자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블럭별로 어떻게 또 뭐 방화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이제 화재 사고 났을 때 전소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 이 역시 사람이 들어가면 완전 자율 플러스 이건 또 자율주행 했는지 아닌지 또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 부딪힌 건지 운전하다가 간 건지 아니면 음. 자율주행을 버튼을 눌러놓고 가다가 또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이래저래 이제 또 원인 규명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 더 심하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2017년 화려하게 인공지능이 구글이 다 먹어요라고 했다가 약간 지금 자율주행 파트에서는 약간 삐걱거리는 듯한 약간 숨고르기로 볼 수 있고요. 실제 이번에 CES에서는 자율주행보다는 자율주행 보조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지 간에 이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이슈 연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단 연초부터 좀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 첫 번째 소식이고요. 다음 두 번째 소식은 애플이 이번에는 특이하게 시카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테크하는 분들은 다 그 하드웨어만 봐. 펜스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아니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드디어 싸게 나왔네. 그러니까 가격이 교육용인데 싸다. 난 저걸 살 수 있어라고 하거나. 가격이 싸다. 그다음에 이제 그 펜이 나왔는데 특이하게 동그랗지 않고 그 로지텍인가요? 네네. 되게 유명한 회사죠. 로지텍하고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 펜을 만드는데 이게 그 학생들이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막 굴러떨어지잖아요. 동그란 경우. 그다음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굴지 않게 하려고 디자인돼 있어요. 그 양쪽이 약간 각지게 돼 있어요. 옆에만 동그래. 양쪽만. 그다음에 그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펜이 그 아이패드 하나에 여러 명 같이 그림 그려봐 이렇게 하면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번엔 그 블루투스 기능 같은 걸 빼면서 그냥 그 펜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이패드 하나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거나 그러니까 그 기계에만 인식할 수 있는 걸 이번에 특별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연치 않게 취재했던 분들이 교육 쪽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때마침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어요. 뭐 당연히 미국 얘기긴 한데 이분들은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교육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필요한 하드웨어 못지않게 그 뒤에 필요한 것들이 이번에 나왔다. 그러면서 뭐냐면 스쿨워크라는 학습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글은 클래스룸 같은 건데 그 교사 선생님이 학생을 초청해서 이 수업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간단한 파일이나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과제도 줄 수 있어. 그리고 앱스토어에 등록된 학습 도구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과제뿐만 아니라 학습 도구 같은 거 앱스토어에 있는 학습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거 그것도 모니터링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쿨 학습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래스킷이라고 이건 또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스쿨워크가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서드 파티가 여기다 제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드 파티가 제공할 수 있어요. 교실용 수업 도구 같은 클래스룸이 여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막 학생들 그 다음에 창의적 도구, 코딩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쪽 만드시는 분이 이번 애플의 요 발표를 딱 4자로 줄여놨어요. 와우 장룡이라고 했는데 돌아온 용의 기환? 맞아 그런 개념에서 와우 장룡으로. 네. 그 원래는 얘기 들으면 애플이 망했었다가 그 복귀하면서 잡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실제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였고 빌 게이츠를 만나서 딱 한마디 했대요. 교육시장 나오. 학교 들어오지 마. 이런 거. 그래? 근데 애플이 망하면 MS가 독점이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세요? 이랬는데 그래서 교육시장을 다 탄탄히 잡스가 항상 교육용 창의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실제는 뭐 다시 그 시장을 이제 먹고 아이패드 나오면서 막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또 이 비싸 애플계 패드라든가 이런 게요. 그렇죠. 그래서 아카데미 버전들 뭐 이렇게 싸게 한다고 해도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예전에 전자책 그 기억하세요? 2012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서 그 저작 도구 그런 걸 내놓으면서 학교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와우 했는데 그 다음에 별로 소식이 없어. 그 이후에는 그 얘기가 많이 안 나왔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글의 클래스룸. 그러니까 뭐냐 구글이 교육 시장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래 그 크롬북이라든가 그 패드. 안드로이드 패드 네네. 이런 것들이 그 인기가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해. 미국의 교육 예산이
아니, 너무 넓은 나라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다 다 그걸 사가지고 주자니 너무 비싼 거지, 예산이. 공립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부자 학교 사립은 다 아이폰을 써요. 아이패드를 쓰고. 그러니까 사립은 들어가면 주잖아요. 그냥 자기들 네. 아이패드, 아이폰 이렇게. 역시 미국도 이제 비싼 사립들은 다 있지만 공립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롬북. 그러니까 겉에선 크롬북이 잘 나갔다라고 학교에서 다 했다는데 이유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깔 수가 없어. 그냥 OS만. 예, OS만 들어가 있는 걸 했는데 MS하고 구글한테 한 방을 제대로 먹였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빨대가 또 있어. 선생님 출신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쪽 할 때 만났던 분. 그분한테 또 페이스북에 그 친구가 써 있더라고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어요, 제가. 어떠냐, 일단. 근데 일단 애플 코리아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준비한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교육한다고 말은 했지만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아마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상황이 어떠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 당국이죠. 교육 당국이 이제 이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게 아마 장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지금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거든요.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근데 MS는 뭐 다르게 하더라도, 근데 그 환경이 여의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튼지간에 이 이제 송은정 선생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이제 잠깐 MS에서 연구원하고 있고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애플이 영리하게 일단은 대응한 건 맞다. 로지텍 크레용, 그 다음에 경쟁 서비스의 장점을 흡수하고 융합 교육하고 코딩 교육까지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탐났는데, 그게 과연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우리나라 환경에선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듯해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디바이스에 기동한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 디바이스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콘텐츠를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일단 그게 좀 의문시가 되고, 네. 그리고 기존에 국내 시장 봐서도 애플뿐만 아니라 뭐 MS도 그렇고 구글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별거 없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아니,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또 그 재미난 게 그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네. 그 전수조사를 한번 했나 봐요. 선생님들한테. 네. 교육,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거나 이 정보 담당하는 분들한테 만약에 태블릿을 갖고 싶다고 하면 무엇을 갖고 싶으냐? 어떤 태블릿? 일단 태블릿만 노트북 빼고. 아이패드. 아니에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윈도우 태블릿이 일단 됐고요. 아이패드는 그래도 3등은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죠. 몇 등 있을 것 같아? 2등이겠죠. 아니야. 8등 했대. 아무도 안드로이드 태블릿. 2등은 뭐야 그럼? 그건 아직 몰라요. 그 1등, 3등만 알렸어. 윈도우가 이거고, 그 나머지 태블릿이 또 많나 봐요. 종류별로. 근데 하여간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의외로 선생님들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안 좋아하시는 거야. 그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잘 돼 있는데 정작 구글은 단말단의 취약점, 약점을 갖고 있지. 단말단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문제 아니에요? 구글이 갖고 제가 볼 때는 이 앞단도 문제가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에이서에서 네. 지금 크롬 패드가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알고 있었죠.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고 교육 시장 뭐가 들어오는데 그 자기네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대응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는 심리스하게 좀 제공하고 싶은데 항상 이 단말단에서 구글은 뭔가 이렇게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또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애플 이거를 강남 지역이나 이런 쪽 분명히 그다음에 국제학교 쪽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익숙하고요.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돈의 문제야 일단. 돈의 문제야. 돈도 있어야 돼. 학교가 돈을 써야 돼. 왜냐면 막 학교에서 예산업도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낮추고 하다가 이제 이상한 제품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국제학교나 이런 거, 뭐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사립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야 한국에. 여튼 교육 시장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한국에 어떻게 올지,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막 봄학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슈나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별로 이게 의무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코딩, 중학생 그다음에 이제 코딩. 나중에 이제 5학년, 6학년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6학년, 5학년. 불필요한.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과학기술정통부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학교 이슈예요. 그러면 과학기술정통부는 특별반, 뒷반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일반적으로 애들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려면 나라 예산을 줘야 돼 학교에. 예산도 안 주고. 근데 교육부는 저희들 계속 취재했을 때 이 예산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디서 주지도 않아 나라에서. 그런데 과학기술정통부엔 예산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이제 뭐 과학창의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엄한 데다. 아니 자기랑 계속 서포트해가지고 자기네 방과학교나 이런 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럼 그 예산을 그냥 뚝 잘라가지고 줘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정부 역사상 그 부처가 이거가 꼭 이 부서에 필요하니까 쓰세요 한 적은 단 한 한 번도 번도 없었대요.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으니까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랬어요. 교육부 분이 그랬어요. 저걸 그럼 주면 된다. 근데 저긴 절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네 부처에서 자꾸 소프트웨어 교육 이슈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산하기관하고 막 만들어서 학교에다 쏟아붓지만 지금 공교육 안으로 이미 엄연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정부 안에서 그거를 이쪽 예산이 필요하면 이쪽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근데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오랜만에 이제 구글이 들어왔고 근데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이런 것 플랫폼 할 때도 이미 이제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의 장이 돼버렸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나머지들은 없을까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 우리는 또 근데 또 언론 애플리케이션을 잘하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분명히 저기 한국형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K 패치는 좀 안 해도 좋겠고요. 좀 K크레용 나올 거야. K크레용. K크레용. 아 K크레용. 저는 삼성이 만든 노트 5를 쓰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 펜. 이게 그리고 윈도우에도 들어가게 저번에 삼성이 윈도우 태블릿 만들면서도 이 펜을 좀 키웠잖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의외로 삼성이 만든 하드웨어 파트는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좀 봐요. 근데 지금처럼 이 뒷단을 과연 삼성이 교육용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애플이나 구글이나 저기 그 MS들이 갖고 있는 이 협업 플랫폼이라든가 학습 플랫폼 그다음에 창작 도구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그거는 본업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뒷단에 있는 지금 아까 말한 그 플랫폼 교육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나 생태계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런 거 봤을 때는 국내 업체는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선 저걸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길 것 같은데 저희 10월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라이브 특수다 주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뉴스. 요거는 저희들만 관심 있는 사건인데요. 오라클하고 구글. 네. 6년. 오라클이 이겼잖아요 결국. 그죠? 이게 끝난 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거의 끝난 거긴 한 것 같아. 근데 간단하게 엑기스만 얘기하면 그 구글이 2005년에 안드로이드를 만들던 레빈. 예, 거기를 사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든 어떤 기능 중에 일부가 저작권, 그러니까 선에서 쓰고 있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저작권을 위반한 듯한 아니면 그걸 근데 구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처음에 만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와중에 갑자기 선이 오라클이 선을 인수해. 그러면서 누가 그 얘기했죠. 구글하고 만났는데 눈빛이 반짝 빛났다. 이러면서 이제 자바를 사면서 오라클이 사고 나서 되게 웃겨. 오라클이 원래 그 선을 인수하기 전에는 선한테 야, 너 그 라이센스 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모바일 단에만 그 라이센스를 선에 안 풀고 있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피라고 하시죠? 위피. 네, 어떤 사람은 욕하지만 망할 위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피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게 노키아를 이겨내는 혁혁한 공이 있어. 왜냐면 GUI가 스마트폰에 됐거든. 일반 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유럽은.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위피를 만들 때 그 모바일
그 자바 M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에디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쵸, 그 그쵸. 써니 그걸 갖고 우리나라 단말기 회사하고 통신사 이런한테 라이센스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의피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써니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날아간 거지. 아주.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써는 물러나고 오라클이 그걸 먹었는데 그 파트 모바일 파트에 있던 걸 오라클이 써는 사기 전에는 야 너 그거 풀라고 했는데 정작 지가 먹고 나선 안 팔아. 아니 안 풀었어요. 오픈 소스로. 그러다가 구글하고 또 협상해. 1년간 했어. 라이센스하고 저작권 달라. 그리고 나중에 니네가 이거 하려면 대당 로얄티 이런 협상했는데 1년간 하다가 결렬됐어요. 억울해졌죠. 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오라클이 소송 걸었어. 그랬다가 구글이 아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소송 거냐 해가지고 처음엔 구글이 한번 또 이겼어. 그 오라클이 다시 또 뭐냐면 왜 이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한 용어가 난립해서 배심원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글이 잘 공략했다는 거지. 첫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면 세상이 어려워져 이런 얘기했는데 배심원들이 그런가 봐요 이라고 했는데 그 2심인가 가가지고는 오라클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가 배심원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상한 연막자청 같은 걸 펴 시작하기 전부터. 왜냐면 여러분 안드로이드 매출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둘이 협상하면서 봤던 거 있죠? 그것도 공개도 했었어 오라클이. 그러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중에 영업이익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아이씨 자기는 돈 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막 300몇억 달러였던 거예요. 그 중에 영업이익이 200몇 달러고. 그러면 앉아서 그냥 논하는 거지. 뭐. 논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로 돈 번다고 안 하고 자기는 그냥 광고 플랫폼 때문에 모바일 광고를 대행하려고 하고 했는데 진짜 이미 그 안드로이드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심리전 싸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라클이 또 이겨. 그러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 안 되겠네 막 이러다가 또 대법원에 항소한다고 막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야 이런 걸 꼭 우리가 안 다뤄도 되겠나 하면서 그걸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해. 그래서 근데 그때 MS라든가 이런 IBM이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오라클 편을 들었어요. 상용업체들이. 연합군이 이상하게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 만드는 사람들이 다 오라클 편 들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와 드디어 우리가 이기겠네 라고 했는데 그러다 또 이겼어. 2심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돌려보냈어요. 대법원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다른 법원에서 뭐냐면 오라클이 이긴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항목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야. 공정이용. 그거 뭐냐면 위반한 건 맞는데 이게 전 세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적인 일 같은 거에 쓰려면 이거 좀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항목이 있어. 근데 그걸 구글이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위반한 건 맞는데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다시 보자. 공정이용 맞네. 근데 그 진전한데 구글이 공정이용으로 다시 일어났어. 그랬다가 이번에 아니라고 나온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공정이용이고 보고 야 일단 구글도 오라클한테 저희 저작권 그러니까 API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라클 코드가 명확히 나왔나 봐요 몇 개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어떤 엔지니어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8.0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글이 그렇게 하면서 안드로이드 7.0부터 그 코드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간에는 구글은 뻔히 질 줄은 알았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걸 바꿔버린 거야. 시장 다 먹었죠. 그 다음에 자바라는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내놨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드로이드 7.0부터는 지금 오라클하고 소송하고 있는 그거를 빼버려도 오픈 소스가 있는 다른 걸 써. 그러니까 굳이 쓸 일 없는. 없는 거야. 오픈 JDK인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던 거. 근데 그걸 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는 더 이상 안 놔도 되는 거지.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로얄티도 안 줘도 돼. 지금 거는. 근데 이미 7.0 언더였던 거에는 그 지금 한간에는 뭐 10조 얘기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는 딱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일단. 근데 거의 끝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단말기 업체하고 통신사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취재를 안 해.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펜텍은 논한 걸지도 몰라, 망한 게. 그냥. 아니, 왜냐면 지금 가가지고 1차로, 어려운데. 라이센스 페이 계산. 여러분이 지금까지 2010년부터 안드로이드 폰 만드셔가지고 지금
7년 7년 정도까지 만들었던 판매 대수가 우리가 얼마인지 아는데 대당 몇 센트 내놔라고 해보세요. 일부심하게 계산해도. 뭐 1달러는 너무 비쌀 것 같고. 음. 근데 제가 이거를 추적해 보려고 그 위피 때 얼마 줬나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위피 때 써니 한국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될까? 데이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예산에 이제 써니 라이센스 준 게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같은데 담당자가 바뀌었나? 아마 그 데이터를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검색해봤는데 액수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썬 분들도 얼마 받았다는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는 구글이 오라클한테 소송 걸었을 때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모 브랜드 전문님한테 전화한 적 있었지. 이거 단말기 업체한테도 영향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계산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 이게 끝나고 나면 뭔가 만약에 소송을 지게 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일단 그게 지금 7년 걸렸잖아 거의. 그럼 7년간 엄청 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돼? 보세요. 구글이 10조예요. 근데 오라클 변호사가 끝나고 한마디 했지. 가치는 더 올랐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게 거의 10조 정도 된 거야. 근데 몇 년 더 지났잖아? 그럼 우린 더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근데 단말기하고 통신사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인베디드 막 이곳저곳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갖고 오라클은 그냥 제가 볼 때 한 20조 간다고 생각해요. 20조. 왜냐면 구글한테만 그렇게 받아. 근데 이거 그렇죠. 구글이 이미 냈으니까 우린 퉁치는 거냐.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전 세계 단말 업체가 다 줘야 돼. 그래서 오라클은 앉아가지고 갑자기 20-30조를 땡기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멋진 회사죠. 욕은 엄청 먹더라고요. 다음 뉴스. 요즘도 가상화폐 이슈 있나요? 있죠. 네. 가상화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국 그 무슨 지수 500 지수인가? 네, S&P 그거랑 500. 그거는 거의 동일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그거는 하는 얘기인 거고. 그런가요? 예, 왜냐면은 일단 일본에서 거래소를 닫는다는 소식? 그렇죠. 일단 무슨 거래소.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빅4 외에 나머지 거래소들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금융 쪽 계좌를 받지 못하면 거래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웃긴 게 지금 그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래를 안 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해외에 계좌를 다 만드셨어요. 해외에서 계좌를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빅4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곳들에 그냥 거래했던 분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거래소들 거래했던 분들은 다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부실 거래소들이 이제 좀 솎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에서 보면 이제 거래소가 이제 2곳 정도가 이제 사업을 철수를 했고, 5곳 정도는 이제 등록 철회한 상태고, 막 이러니까 회사명을 말씀드리면 믹스터 익스체인지, 도쿄 게이트웨이 이런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근데 올해 또 저희 또 초에 또 코인체크에서 또 해킹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일본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거고, 실제로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부실 거래소들, 그러니까 코인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벌칙 계좌를 운영을 한다거나 다른데 다른 자기네 그 예수금을 가지고, 회원들 예수금을 가지고 다른 거래소 통해서 거래해서 사고 팔고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거고, 이 와중에 또 야후가 여기 뛰어들었나요? 네, 가상화폐 사업 진출. 원래는 야후 안에 금융 자회사가 따로 있어요. YJFX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 외환거래 업체죠. 저희 많이 하는 이제 포린 엑스체인지를 이제 거래하는 곳인데, 일본은 이쪽으로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거래하는 거에 그 비트 아르고라는 거래소의 주식을 40%를 이제 취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야후에서도 이제 그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해외는 근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시장이 좀 저는 계속 말씀드린 안 좋게 보는 게 수수료 되게 과다하게 받고 있고 해외 거래소 수수료 안 받는 곳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해외 거래소들의 좀 장점이 뭐냐면 벌어서 같이 나누자 이런 거거든요. 네. 일단 벌어. 다른 걸로 우리 영업 마진 챙길게. 이번에 실제는 이 뉴스도 남아있긴 한데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경영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에요. 음, 근데 또 내가 아는 분이 또 거기 그렇죠. 대표이사야. 네네네. 한재선 전 퓨처플레이 네. 최고 기술 경영자. 이분 이제 빅데이터 쪽 했던 양반인데, 그러니까 카카오가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에다가 만들어요. 그 일본에 설립했어 이미.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라운드 X는 카카오만의 플랫폼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IT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 시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IT 업체였지만 금융 쪽으로 깊숙이 이제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니까 안타깝긴 하죠. 한국에서 차리고 한국에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이슈인데 일단 나가니까. 근데 일단 규제 사항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당연히 저 같아도 일본은 사실은 그런 쪽에 되게 많이 이렇게 우호적이거든요. 어때 뭐 외환시장 자체도 그렇고. 외환시장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환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엔화 자체가 들어가서 엔화 갖고 있는 글로벌 포지션, 엔화, 달러, 그다음에 유로화의 이런 3대 축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이제 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옛날부터 되게 좀 유명했어요. 저희 뭐 우리나라 보면 김씨 부인이죠. 아, 그렇죠. 김씨 부인인데 뭐 돈 많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옛날부터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달러 자기네들 어쨌든 영업이익이 안 되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선진화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국내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량도 사실 되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었는데 해외 거래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내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제한 사항을 받고 대접을 못 받잖아요. 대접을 못 받는데 국내에 있을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고. 네네. 자, 뭐 또 했나요? 그러니까 카카오 얘기를 잠깐 하고 가죠. 네, 카카오 카카오. 3.0 예. 글로벌로 나가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카카오 1.0은 카카오톡을 출시하는 게 1.0이다.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를 이렇게 흐름을 가져갔다. 그다음에 카카오 2.0은 메신저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한 시기였다.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게 모빌리티 같은 것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3.0은 시너지를 통해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로 나가겠다. 근데 저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픽 하고 웃었죠. 왜냐면 카카오톡은 글로벌하게 철저히 실패했거든요. 한 군데서만 성공했잖아요. 한 군데. 한국에서만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이 말한 글로벌이라는 게 물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일본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근데 이번에 일단 블록체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나가긴 나가는데 주력 사업이었느냐 금융이 과연 물론 카카오뱅크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네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의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이 과연 글로벌로 나간 적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나갈 약간, 수 있느냐? 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약간 저는 좀 물음표. 퀘스천. 예, 그렇지만 일단 두 명의 이제 그 여민수, 조수홍 그 카카오 공동대표의 좀 이제 공격적인 드라이브 이건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패해도 어쨌든 그 나뭇잎들이 떨어져가지고 퇴비가 되듯이 그러한 것들이 다른 것처럼 언제쯤 유머인가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퇴비가 되듯이 꼭 가을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봄인데 퇴비란 말 모를 다시. 거야. 아 진짜요? 퇴비를 어떻게 알아? 퇴비를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아 그런가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퇴비가. 이제 맞습니다. 엔비디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재미난 거 몇 개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래픽 카드 업체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CPU만 이렇게 연산하다가 그렇지 않고 그래픽 카드를 연산할 수 있게 그 언어 같은 걸 쿠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병렬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AI에 관심이 있었던 그 연구자들이 저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고양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성능 개선을 하면서 초대박이 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슈퍼컴퓨터 이런 쪽 계속 렌더링 시장 이게 뛰어들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뭘 시연했냐면 진짜 VR을 쓰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오프라인에 설치된 자동차 같은 데 앉아가지고 운전해요.
실제로. 예. 그러면 밖에서 진짜 그 차량, 무인 네, 차량,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이 시뮬레이터. 가서 가다가 파킹하는 걸 시연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블랙팬서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보면은 그 여자 동생, 왕의 여자 동생이 과학자야. 그 사람이 안에서 실험실에서 계속 아니 여기 사는데 진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거기 현장에 가 있던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이 뭐라고 했냐면 VR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차를 디지털로 카피, 동일하게 복사. 했다 해서 디지털 트윈.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더링. 엔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자율주행. 근데 이걸 다 합쳐서 보여주면서 이 젠슨왕 엔비디아 창업자 설립자 겸 CEO가 자기도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드라이브 컨스텔레이션 시뮬레이션.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연구 실험실에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엄청난 꼭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립 엄청나게 됐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 발표에서 또 IoT 쪽에도 이제 ARM 협력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칩 같은 거, 딥러닝, 딥러닝에 쓸 수 있게 그래픽 칩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딥러닝 추론 해가지고 GPU 추론해가지고 CPU 대비 190배 빨라. 요런 거. 근데 데이터 센터 엄청 줄어들어요. 서버 인프라가. 그렇죠.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래픽카드 좋아하시죠? 좋죠. 일단 IDC에서 만약에 그게 실제로 된다 그러면 뭐 되게 좋은데, 근데 워낙 그 IDC 서버들 쓰는 용도들이 좀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어느 쪽에 그만큼 서버 콘솔레이션이 되고 되는지는 좀 나와서 실제로 써보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쿼드로 GV100 GPU 네네네. 출시. 그리고 실시간 트레이싱 가능한 오크테이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엔비디아 정말. 어쨌든 이런 다양한 뉴스. 되게 많이 쏟아졌는데 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엑기스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